으악. 이거 안 되네? 안 되는군요. 자, 이제 볼까요? 6번부터. 6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반란이 일어난 아니구나. 다음 사료와 관련된 왕의 재위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6번 봅시다. 자, 경신년부터 의례년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은 간악한 자들이 앞을 다투어 진출하여 참소가 크게 일어나니 군자는 몸둘 곳이 없고 소인은 제 뜻대로 되었다. 드디어 자식의 부모를 거역하고 노예가 주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여 상하가 마음이 합치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이 실망하여 옛 신하들과 이름난 장소들은 차례로 사륙당하고 고륙 친척들도 모두 멸망당했다. 자, 보시면 경신년에서 의례년까지라고 하면서 지금 어느 왕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광종, 고려 광종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야. 오조정적평. 네, 그거예요. 자, 오조정적평. 자, 오조정적평 같은 경우는 최승로가 시무 28조 바치면서 같이 바친 거죠. 성종에게. 성종 때. 자, 그리고 이 오조정적평이니까 성종 앞에 5명을 쫙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비판한 게 누구냐? 바로 광종이죠. 이 내용만 보면은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내용만 쭉 보면은 뭐 나라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종을 세게 비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료와 관련된 왕의 재위 시기는 이제 광종이죠. 광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다. 자, 동서대비원은 의료기구죠. 구휼기구고, 이거 어느 왕 때? 문종 때. 왜 이렇게 오늘 자신감들이 없어? 왜 이래? 이제 막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지 갑자기? 다 알면서 자, 봅시다. 원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엄청 자신감이 막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막 자존감이 떨어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이 정도면 쉽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막 어렵게 냈다가 그러다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문제를 또 쉽게 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문종.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서대비원. 자, 원래는 대비원이 있었는데 정종 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2개로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동서대비원은 어디다 설치했을까요? 예를 들면 개경? 아니면 개경, 서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 이거는 개경. 개경에만 설치했었던 거예요. 이건 개경에만 있다. 그래서 동서대비원. 개경에 있고 서경에 분사가 있다. 네, 이렇게 써.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동서대비원은 일단 뭐 의료나 구휼을 담당하죠. 그런데 개경에 있고 서경에 분사. 분사라는 건 분점이 조그맣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경에만 있고 서경에 분사. 자, 그러면 어쨌든 문종 맞고요. 2번 문신월과법을 시행하고 향리제를 실시했다. 문신월과법이라는 건 문신에게 월마다 과제, 숙제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향리제라고 하는 건 원래는 호족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향리라고 하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장, 부호장의 벼슬을 준 거다. 자, 그러면 이건 어느 왕 때? 성종 때. 자, 3번 경사육학을 정비했다. 경사육학 정비는 어느 왕 때? 요거는 인종 때. 경사육학이 그거잖아요. 원래는 칠제였다가 예종 때 만들어진 칠제를 경사육학으로 정비했죠. 그러면 7과목을 6과목으로 정비했다는 건 1개를 마이너스잖아. 1개를 뺐지. 그래서 뭘 없앴다고 했냐면 무학제, 그러니까 강해제를 폐지했죠. 강해제 폐지. 자, 여기서 말하는 강해제라고 하는 게 무술 가르치는 무학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 가르치는 과목 하나 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6개. 경사육학
정비, 인종. 자, 4번 볼까요? 주현 공부법을 시행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했다. 이게 주현, 주와 현 단위로 공부, 세금을 걷어라. 제대로 걷어라. 원래는 호족이 함부로 세금을 막 걷었었는데 그럼 백성들 힘드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제대로 똑바로 걷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종.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7번 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에 제시된 정책 중 같은 왕대에 실시된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 이제 원간섭기에 등장한 왕들의 업적이죠. 기억부터 볼까요? 홍자번이 편민 18사를 제시하여 개혁을 시도했다. 자, 홍자번의 편민 18사 충멸왕. 자,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홍자번도 검은세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혁신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홍자번, 편민 18사, 충렬왕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 자, 두 번째 정방 폐지를 시도하고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정방 폐지를 시도한 왕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방 폐지 시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이거 중요하죠. 정치도감은 제시문으로 많이 나와요. 네, 충목왕, 충목왕. 자, 원나라 무종을 옹립하는 데 기여하여 심양왕으로 봉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나라에서 황제 즉위를 도왔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주로 친척들이 원나라에 많이 있어서 원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절친 중에 원나라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 라는 의미로 벼슬을 하나 더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심양왕.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더 준 거죠. 그런데 이 심양왕이라는 벼슬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게 누구냐? 바로 충선왕이에요. 이게 충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심양왕? 말하자면 최초의 심양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찰리변이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찰리변이도감, 충수광. 자, 미음, 전농사를 설치하고 각염법을 실시했다. 각염법이라는 게 소금의 전매들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선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은 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충선, 디귿하고 미음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디귿, 미음. 자, 정답은 3번. 네, 3번. 디귿, 미음 3번. 자, 8번 봅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물인 것 같지만 다른 점은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리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자,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리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리통기국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통기국론. 일단 우리 아는 거 한번 써볼게요. 이통기국론. 자, 그 다음에 리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어. 기가 발하면 리는 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는 발현되고 기발, 그리고 리는 따라온다, 타고 온다. 이승설 또는 이승일도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발, 이승일도설. 자, 그 다음에 일물인 것 같지만 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일원론적, 여기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성격이 같은 거죠. 같이 존재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이게 일원론이죠. 네, 이게 일원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이게 일원론. 자, 그러면 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이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이해 학설 중에서 하나만 더 써볼까요? 사회 경장론까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중종에게 일강신목소 명종에게 진수팔규를 바쳤다.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성학군주론이라고 하거든요. 성학군주론에 관한 글을 왕들에게 바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이연적 어디서 배웠냐면 주리론의 선구자. 그쵸? 주리론의 회제 이연적. 자, 그래서 중종에게 일강신목소를 바쳤다. 그러니까 성화군주론과 관련된 글을 바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연적 2번 성학집요에서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라. 성학집요인 거죠. 자, 성학집요, 동호문답, 만원몽사 이런 것들. 저서만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3번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학풍을 중시했다.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경과 의를 강조했고, 또는 뭐 서리망국론을 제시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학자다. 그래도 조식이라고 했다. 경상을 이제 우도와 좌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상우도 좌도 나눌 때, 또는 뭐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영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좌와 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좌와 우와 반대 방향이에요. 왜냐면 좌와 우는 임금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좌, 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 방향인 게, 임금이 위에서 북쪽, 임금은 항상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본다고 생각하고, 전라우수영, 뭐 전라좌수영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하기 때문에 좌와 우는 반대 방향이죠.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냥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조식, 그리고 조식의 제자들은 나중에 북인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광해군 때는 조식을 추앙하기 위해서 이황과 이연적을 문묘에서 배제하려고 하기도 했었죠.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합시다. 다시. 자, 4번. 양명학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성리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였다. 자, 이황의 전슴록변이라는 책이죠. 전슴록변이라는 책에서 양명학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자, 우리 좀 전에 요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을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인이라고 하는 이 붕당은 학문적인 기반이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학문이 막 깊이 있는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북인에서는 이제 조식을 추앙하기 위해서 이연적과 이황을, 문묘에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싹 빼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연적과 이황을 문묘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이제 유생들이 난리 쳐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이연적과 이황은 문묘에 올려져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조식은 문묘에 올라가지 못했고, 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광해군 때 어떤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 뒤로는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이제 회퇴변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책에서 배우진 않았어요.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을 문묘에서 빼려고 시도했다. 그거를 회퇴변척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광해군 때 있었구나. 네, 이 정도만. 들어는 봤었죠. 우리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언급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중에서는 우리 이 찾는 거였죠? 네, 정답은 2번. 자, 9번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가 글을 아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가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 교수가 되는 자는 초동 목수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내가 등록을 했어? 그럼 나는 군역을 면제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방법은 일단 현직 관료거나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면 되는 거야. 여기 학교죠.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세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줄에 교수와 훈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이 학교에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었다는 거야. 그럼 이 학교는 향교가 되겠죠. 향교. 자, 일단 향교는 한번 종류로 나눠볼게요. 지방, 관립학교지. 그런데 학교의 단계로 보면은 이거는 초, 중, 고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는 이제 중등교육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등교육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교육이 대학교니까 성균관을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 중등, 그리고 관립 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정도 되면서 나라에서 만든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향교는 누가 입학할 수 있어요? 양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해요. 양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갖는 거죠. 제사는 어디서? 문묘에서 또는 문묘나 대성전이라고도 해요. 문묘나 대성전에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사당 전체를 문묘라고 하고 그 중에 제일 큰 건물이 대성전인데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좀 큰 동네에는 문묘 세트가 다 있는 거고 좀 작은 동네에는 대성전만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 향교라고 하는 게 부목 9년에 다 설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교육의 기능은 강의는 명륜당에서 하겠죠. 그래서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얘기했던 부목 9년의 설치. 자, 그러면 부목 9년에 설치한다는 건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설치한다는 거죠. 웬만한 지역에는 싹 설치가 된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교수와 훈도를 나라에서 파견한다.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는 속과 초시를 면제해요. 자, 그 다음에 성적 미달자. 낙강생이라고 하거든요. 낙제생 쉽게 말하면. 성적 미달은 군역을 지도록 하죠. 군역을 부과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일단 100% 기숙사 생활, 100% 국비 생활, 국비. 그러니까 나라로 다 쉽게 말하면 돈 나오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향교고 그 다음에 수령의 7사 중에서 학교를 흥하게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흥. 그래서 요 향교를 잘 운영하는 것도 수령의 고가 점수가 되기도 해요. 수령의 어떤 능력치로 인정받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향교 자 제시문 볼게요. 1번 양인 이상 신분이 입학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성적 미달의 낙강생은 군역을 지도록 했다. 맞아요. 교생의 정원은 군현의 인구 비율로 정해진다. 맞죠, 당연히. 성적 우수자는 대과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대과 초시 면제가 아니라 소과 초시를 면제해 주죠. 그럼 만약에 대과 초시를 면제해 준다? 성균관이겠죠. 그렇죠? 성균관에서는 우수자에게 대과 초시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교 한번 떠올려 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구강의 제비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만주에 출병했다. 1차 출병할 때에는 병급을 대상으로 하는 조총병 100여 명, 100명과 기타 병력 50여 명, 2차 출병 때는 신유를 대장으로 조총병 200여 명과 기타 병력 60여 명을 파견하였다. 자, 지금 조총부대를 파견했는데 청의 요청에 따라 파견했다고 했죠. 자,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이제 러시아랑 싸우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나선정벌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선정벌이 어느 왕 때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선정벌은 어느 왕 때? 효종 때.
자, 북벌도 효종, 나선정벌도 효종. 네, 북벌 효종, 나선정벌 효종. 그래서 여기서는 효종. 자, 그러면 질문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예요. 효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1번부터 볼게요. 종전에 소등이 척제를 폐지하고 양척동일법이 시행되었다. 요게 효종. 네, 양척동일법 효종이죠. 자, 양척동일법이라는 건 측량하는 줄자가 하나만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이거는 이제 도량형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줄자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로 다 측량이 안 됐는데 하나로 측량이 가능하고 계산하기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효종.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김육의 건의로 대동법이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왕 때 어디로 확대, 이거 몰라.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전국 확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효종 때 대동법 확대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김육이 시헌역 도입을 제시하기도 해요. 시헌역이라는 게 청나라 달력, 청나라의 좀 더 발전적인 달력이죠. 그래서 시헌역 도입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고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학의 선구자로 이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는 인물이 바로 김육. 자, 그래서 효종 때 대동법이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으로 확대됐죠. 맞아요. 자, 3번. 광산 개발을 위해서 설점 수세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효종.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 건, 자, 광산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 그 대신에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데, 설점이라고 하는 게 광산 운영을 하는 모든 부대 시설의 운영까지 맡기는 거를 설점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광산만 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캐서 이거를 또 재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싹 부대 시설을 다 운영하는 게 맡기는 거. 그런 걸 설점. 수세, 세금만 내면 그 광산 운영 전체를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산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선 전 광산 운영을 국가에서 또는 관청에서,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게 넘기고 세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설점 수세제라고 하고 효종 때 처음 실시가 되죠. 자, 그다음에 4번. 두 차례에 걸친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자, 예송은 언제? 현종 때. 현종이 현종.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현종, 예송 논쟁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11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가 말했다.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어서 그 조항이 10가지나 되지만 자네들은 남의 신하와 자식이 되었으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세속에 5개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요. 둘째로는 효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셋째는 벗을 사귀되 믿음이 있어야 하며, 넷째는 싸움에 임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다섯째는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하네. 자네들은 이것을 실행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세속에 5개의 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세속 5개겠죠? 자, 세속 5개는 원광법사가 제시한 거고, 자, 원광법사가 진평왕 때. 네, 진평왕. 자, 그러면 원광의 업적이 하나 더 있죠. 하나는 걸사표. 걸사표를 작성한 것, 또는 걸병표. 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자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견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글이 바로 걸사표, 걸병표. 자, 실제로 이거를 보내고 나서 1년 뒤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알고 있는 살수대첩. 네, 살수대첩이에요. 여기서 편지 보낸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 자, 그러면 세소곡의 걸사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원광. 진평왕 때.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황룡사에 구층탑을 쌓을 것을 건의했다. 자장이죠, 자장. 이 자장에 대해서는 이런 제시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제시문으로 자장에 관해서 뭐라고 나오냐? 신라의 국통이 되어 불교를 정비했다. 이렇게 나와도 자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신라 국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이런 식의 제시문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자장. 자, 그 다음에 2번. 수나라의 군사를 요청하는 걸사표, 걸병표를 작성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자, 그다음에 3번. 가지산파를 개창하여 선종을 보급하였다. 선종 불교하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도의. 자, 그래서 도의는 선종, 도선은 풍수지리설. 네, 풍수지리설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 도선이에요. 그래서 도의는 선종불교, 도선은 풍수지리설. 요거 구별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삼론종을 전파하여 일본 삼론종의 개조가 되었다. 이건 좀 어렵죠, 이런 표현은. 이거는 누구냐면 해관이라는 인물이. 해관, 해자, 해총. 그냥 이름 비슷한 사람 말해본 거야. 여러분 이 중에선 해자는 알죠? 해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던 해자. 그리고 해총은 이제 백제 승려로서 비슷한 시기에 해종, 해관, 그다음에 해종 비슷한 시기고, 그다음에 해관이 아까 삼론종. 삼론종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구려의 불교 종파라고 했잖아요. 고구려에서 유행한 거. 근데 그거를 일본에 전파해줬다. 그래서 7세기경에 일본 삼론종의 개조, 시조가 됐던 인물이 바로 해관이라는 인물이죠. 해량도 있네. 해량, 해관, 해총, 해자 등등. 등등등. 그래.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승려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오는 그 부분은 일본으로의 불교 전파 또는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 할 때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한 사람들이 언급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승려는 여기 나왔던 원효의상, 그 다음에 자장, 그리고 해초 이 정도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 전파한 거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한번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봐둘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12번 볼까요? 자, 12번 봅시다. 밑 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서 농가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전을 갖게 하고 그 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균등을 이루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에서 사실 우리는 쭉 읽는데 하나의 단어에 또 딱 꽂혔지. 영업전. 요거 나오면 누구? 이익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영업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영업전을 제시했던 사람은 이익이고, 여기서는 한전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치, 영업전이 최소치니까 하한선을 제시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영업전. 자, 그러면 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전론을 주장했고, 토지제도 개혁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패전론, 사창제, 붕당론, 그 다음에 성우학파, 육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 이익이구나. 그리고 성우사설, 성우사설이라고 하는, 성우사설은 백과사전적 저서라는 거,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에서 실학자 볼까요? 1번,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을 저술하였다.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허생전, 미농전, 호질, 양반전 이런 거고요. 한문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 아니고 한문 소설. 자, 그리고 박지원이 주장했던 한전론도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상한선, 토지 소유의 상한선 제시한 거니까 이 한전론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의 아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중에 우리 아버지는 글을 소설, 그러니까 글을 좀 재미나게 글을 잘 썼고, 그래서 이런 한문 소설을 써서 책으로 엮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박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2번.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시겠죠? 소비론. 박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실학자들 같은 경우는 딱히 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해는 홍대용,
어느 해는 박지원, 어느 해는 정약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7명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소비를 권장했다라는 소비론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청과의 통상을 강화할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랑 무역을 많이 하자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육점의 시정과 패전론 실시를 주장하였다. 육점의 시정 그리고 패전론, 사창제, 붕당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육점은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그래서 요게 6점이에요. 6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나태지옥이 있더라. 지옥에. 그래서 게으른 것도 죄가 되는구나. 그 생각 했었다는 거 제가 한번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나태지옥. 자, 어쨌든 6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유수원, 중상학파의 선구자 유수원이고요. 이 유수원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합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주장하고 대상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인이 지역에 뭘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산업공상의 직업적 전문화 평등화, 그리고 상인들 간의 합자, 그리고 대상인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런 것 등을 주장했다. 그게 바로 유수원.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시를 좀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물을 기증을 했어요. 몇만 점을 기증을 했어. 또 여러분이 눈이 둥그레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세금 대신에 낸 거예요. 왜 대기업들이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도 그렇고 미술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치. 재테크? 약간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세금을 좀 절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1년 전에 기증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시를 했었거든요. 1년 전에. 근데 이제 그 전시 할 때마다 이제 난리가 나요. 줄이 엄청 길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는데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제 막 기다렸다가 막 몇 시간씩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 좋게도 누가 초대권을 줬어요. 초대권은 그냥 들어가면 돼. 딱 보여주면 초대권이시네요. 이렇게 딱 들어가라고 해서 무사 통과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근데 그 전시를 급하게 보러 갔다 온 이유가 인왕제색도가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왕제색도를 5월까지만 오픈을 하는 거야. 도로 넣어놔.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작품들은 오픈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인왕제색도가 5월 말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인왕제색도를 한번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러 갔다 왔지. 근데 생각보다 인왕제색도가 되게 크더라고요. 한 요만해요. 요만한가? 그래서 엄청 크고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그림이구나. 근데 이제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왜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막 이런 걸 내가 눈으로 보다니 막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인왕제색도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5월 말에 꼭 보러 갔다 왔죠. 근데 거기에 막 이중섭 그림부터 우리 다 교과서에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이중섭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작품도 있고 천경자라고 들어봤죠. 천경자라는 그런 뭐 화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모네 그림도 있어. 그 모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림들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쭉 보면서 대단하다 보다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걸 다 인왕제색도를?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전시를 보러 갔다 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좀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본 건 기분이 좋은데 이런 걸 다 가지고 수집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전영필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영필이 누구냐면 간송.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팔려가는 문화재들을 이렇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보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했다고 해야 되나? 전시 자체는 되게 좋았지만 좀 배경을 놓고 보면은 참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봅시다. 여러분도 그런 거를 좋아하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그래서 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잖아, 박물관 같은데 하루 종일 못 있어. 한 2시간 보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돼.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간 김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제가 또 애정에 맞이하는 또 나의 문화재를 또 보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전시를 좀 잘 하고 있어서 그것도 보러 갔다 왔죠. 제가 제일 애정하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왔죠. 그래서 그 전시보다 사실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저한테는 이제 훨씬 감동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우리 외국 나가면 루브르 같은 데 가잖아.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실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가보세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은 관심 없겠죠? 차라리 이제 모나리자 같은 걸 보러 가겠지?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박물관도 좀 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13번 봅시다. 다음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에 이곳에서는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알자로 인쇄했다. 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 인쇄본인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기록이죠, 기록. 금속알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234년이거든요. 시기가 1234년이면은 이제 무신집권기 딱 그 시기 즈음이고. 자, 그래서 상정고금 예문. 자, 그 다음에 고려 때에는 혈국운, 신라 때는 해국운이라고 불렸다. 이 혈국운, 해국운이라는 건 뭐 약간 뭐랄까요? 뭐 청해진 비슷하게 약간 뭐 군사 기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팔만대장경의 조판을 위해서 대장도감이 설치되었다. 대장도감은 대장도감에다가 분사도감이 하나 있었죠. 대장도감은 강화도, 분사도감은 이제 진주 이렇게 설치했었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딜까요? 강화도겠죠. 자, 강화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처음 배웠냐? 청동기 시대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청동기 유적이 있죠. 강화 부근리에 청동기 탑자식 고인돌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 하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고려시대에 몽골이 쳐들었을 때 수도로 옮긴 곳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와 보면 근대에는 뭐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이런 또는 뭐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강화도.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삼별초 진압 이후에 이곳에 목마장을 경영하였다. 자, 목마장이 경영된 것은 제주. 강진제 할 때 이 제주도에 마지막에 목마장이 경영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려 후기 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형성되었다. 자, 요거를 우리는 강화학파라고 하죠. 강화학파 같은 경우는 양명학과 관련됐다. 알아두시고, 정제도라는 사람 이름 하곡이죠. 후가 하곡 정제도. 자, 그 다음에 3번. 대한제국에서 독도를 이곳의 부속섬으로 하는 칙령을 발표했었다. 자, 요게 위에 칙령 41조 1900년. 자, 여기서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 칙령 41조에 보면 울릉 전도, 죽도, 석도까지
가지를 관할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독도라고 했었냐면 석도. 석도가 독도예요. 그래서 이 독도라고 하는 건 석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산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우산국 아니고 우산도. 우산도는 독도고 우산국은 울릉도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다는 거. 칙령 41조 울릉도. 자, 이곳을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석이 건립되었다.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석은 충주. 중원 고구려비가 충주에 있잖아요. 충주 고구려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 지도를 다 빨강과 파랑으로만 칠해놨더라고요. 아, 진짜 그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놓은 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뭐, 누가 많이 당선되고 했던 건 뭐 파란이 많다가 빨강이 많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냥 지도가 온통 빨갛고 파랗고여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 또 이런 양상이 나타났구나 싶으니까. 그쵸. 그래요. 그래. 아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어제 제가 좀 늦게 잤거든요. 뭐 이제 뭐 일할 게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늦게 거의 뭐 새벽 늦게 잠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거 양상을 한번 이제 또 한번 보고 잤죠. 아, 요렇구나 보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 이거 완전 역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웃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서 울고 있겠지? 당선된 후보는 웃고 있겠고 그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역전 뒤바뀐 후보는 집에서 울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양상이 바뀌었던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렇게 거의 막판에 뒤집힌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일이. 아마 앞으로도 없을걸요? 거의 99.2%까지 깠을 때, 그러니까는 개표를 했을 때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빨강이었다가 새벽 4시 이후로 막 파랑으로 바뀌었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 어느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선거도 없을 것 같아요. 99.2%까지 개표했을 때 확정? 보통은 한 50% 전에 확정하면 다 되거든요. 당선 유력 확정 뜨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앞으로 선거에도 없을 일이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좀 재밌다고 할까? 어제는 투표를 하러 갔는데 A 투표소로 가야 되는데 B 투표소로 간 거야. 지역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계속 했던 거예요. 제가 제 주소하고 이제 이사 간 지 한 2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선거는 다 사전 투표로 해가지고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투표소를. 그래서 이제 어제서야 다른 데로 갔더니 여기가 아니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어제 투표하러 여기저기 막 다녔네. 어쨌든 투표하긴 했는데 투표는 했나요? 여러분? 그래. 올해까진 봐줄게. 내년부터 해. 아니, 내년 아니야. 내후년에 또 선거가 있어요. 총선이 있어. 네, 올해는 공부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내후년에 해야 돼. 그 한 명의 투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어요. 3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3천만 원 버린 거예요, 어제. 대단한데? 다들 잘 사나 봐. 3천만 원씩 버리고 다니고 잘했어. 아, 그래서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투표하시고 누구를 찍든.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어떤 놈이 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대부분 알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면 알 건데 중요해요. 그래서 뭐 누구를 찍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표는 참여를 하는 게 좋죠. 내 권리니까. 어쨌든 3천만 원씩 잘했어. 자, 어쨌든 봅시다. 14번 다음 조치가 이루어진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건 자, 정답 3님 선택 가옥을 매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계를 발급한다.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답일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가 지계예요.
자, 그러면 관계가 지계니까 여기서 지계 발급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되겠죠. 광무개혁.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했다. 자,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의 관제를 발표했다고 했죠? 이거는 교육입국조서 정신에 따라서 반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입국조서가 언제? 2차 가부개혁? 그래서 여기서는 2차 가부개혁이죠. 자, 두 번째,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추진되었다. 자,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추진된 건 1차, 1차 가부개혁이죠. 물론 이게 개혁안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홍범 14조. 알죠, 여러분? 자, 개혁이 이루어진 건 1차 가부개혁이고 이게 개혁안으로 딱 써있어. 그러면 그거는 2차 가부개혁 때 발표된 홍범 14조에 들어있긴 하지만 개혁은 1차 가부개혁 때. 자, 그 다음에 3번 원수부를 창설하고 해군제도를 도입했다. 자, 원수부는 지금의 국방부 정도 되겠죠.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이겠죠. 그래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했다. 그게 바로 원수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4번 우체사를 설치하고 근대적 우편 업무를 재개했다. 우편 업무를 하려다가 중단되고 다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을미개혁이죠. 1895년에 을미개혁.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광무개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5번 봅시다. 가나 발표된 시기 사이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의 일찍이 없던 일로 억압으로 한 조각 종이 조각이 조인하여 500년 내려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천지신명도 놀라고 조종의 영혼도 슬퍼하였다. 나라를 들어 적국에 넘겨준 이지용 등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에 변할 수 없는 원수요. 자, 여기에서 한 조각 종이에 드디어 500년 내려오던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망했다 라고 하는 거는 을사조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병의 경문이거든요. 야, 모여! 의병하게! 이렇게 이제 모이라고 한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익현의 포고문이에요, 말하자면은. 네. 그래서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 중에 최익현, 신돌석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1905년. 자, 나 봅시다. 김세영은 서울 시내 잠입하여 각국 기관에 통문을 보냈다. 통문에 의하면 의병은 일본의 불의를 성토하기 위한 애국단체나 열강도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우리를 교전단체로 인정하고 성원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는 각국 기관, 뭐 이제 영사관 이런 데, 이제 통감부 이런 데 이제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우리를 교전단체로, 그러니까 의병이 이제 우리인데 우리를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자, 이거는 정미의병에서의 외교활동. 자, 그러면 을사의병과 정미의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본 거네요. 1905년에서 7년 사이. 1번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뺏겼다. 자, 감옥사무 박탈은 기후각서. 네, 이게 기후각서거든요. 기후각서가 1909년. 그래서 나 이후. 자, 두 번째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었다. 한일신협약은 1907년 7월인데 자, 정미의병은 1907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자, 고종강제퇴위, 이제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강제퇴위, 한일신협약, 군대산, 정미의병. 순서 아시죠, 여러분? 우리 1907년에 있었던 일들 한 100번 한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정미의병 요 사이에 요게 딱 들어가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메가타 스티븐스 등의 고문이 파견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그래서 가 이전. 자, 4번 니시-루젠 협정이 체결되었다. 네, 일단 니시-루젠 협정이라는 건 이제 누구랑? 이건 러시아랑 일본이랑.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 전에, 그러니까 아관파천 즈음부터 러일 전쟁 그 즈음까지 이런 식의 어떤 조약들이 체결됐는데 1898년에 자, 그래서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서로 이제 상호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이익을 서로 절충해서 나눠 갖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6번으로 갈까요? 다음 결의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의 결의. 유신 잔당들은 불법으로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피해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하며 무차별 학살 탄압하였다. 우리 시민은 민주주의와 내구장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총을 들고 일어섰다. 우리 80만 시민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죽음으로 맹세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조항에서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자,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시민군 또는 또 총을 들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80년 5월 이후에 전개된 내용이 뭐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래서 27일에 진압이 됐거든요. 자, 그럼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유신 정우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일단 뭐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면 유신체제지. 박정희 정부 중에서 유신체제 사공화국이죠. 그러면 유신은 언제예요? 72년부터 79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신 헌법 자체가 없어진 거는 80년 10월이지만 유신 체제 하면은 그냥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2번 국가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 여러분 국보위는 5.18 진압 후 아시죠? 그래서 1980년 5월 31일에 국보위가 만들어져요. 쉽게 말하면 5.18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압했으니까 정권을 완전 장악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신군부 중심으로 이제 정권이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국보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18 직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국보위는. 자, 그다음에 3번 12.12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신군부가 등장했다. 여러분 신군부가 등장한 12.12 사태. 이거는 1979년 12월 12일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망이 12.6.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신군부 등장 12.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마항쟁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다. 자, 부마민주항쟁은 79년 10월. 이 부마항쟁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는 10월, 그러니까 12.6 전, 그 다음에 12.6 사태, 12.12 사태, 그 다음에 서울의 봄, 5.18 국보위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7번 볼게요. 다음 협정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해서 일본 경찰에 넘긴다. 만주에 있는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게 인도한다. 자, 어느 지역에?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지금 탄압을 한 건데 그래서 만주 지역의 군벌 장쩌린과 그 다음에 총독부의 경무국장 미스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독립군 탄압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미스야 협정이고요. 자, 미스야 협정은 언제? 25년이죠. 여기도 이후에 전개된 거예요. 25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1번 간도 지역의 자치행정기구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우리가 이거를 3부 성립이라고 하고 참의부 23년, 정의부
24년, 신민부 25년. 자, 3부가 성립된대. 그래서 미스협정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부 성립은 사실 이렇게 연도로는 걸쳐 있지만 미스협정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전. 자, 그 다음에 2번. 독립군이 대한독립군단으로 재편성되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1920년 12월. 자, 간도 참변으로 간주에 있는 독립군과 주민들을 학살을 하자. 독립군들이 북만주로 이동해서 만든 부대예요.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소련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전에 참전했다가 무장해제 당했죠.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 1921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자, 그리고 여기에 총재는 누구?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하는데, 그 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종교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종교 쪽 인사. 자, 3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국민부와 혁신회가 각각 등장하였다. 자, 이거를 우리는 3부 통합이라고 하죠. 3부 성립은 요 시기. 3부 통합은 1928에서 29. 자, 광복군 총영이 결성되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임을 자임하였다.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 육군주만 참의부. 지금 제가 말한 군대들은 임시정부 직할부대고요. 특히 광복군 총영은 1920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미스협정 이후에 전개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3번. 자, 18번.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조항이다. 이 헌법체제에서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의 주석, 국무위원의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국무위원의 주석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만 나오고 있냐면 주석. 그럼 이 헌법은 주석제란 얘기고요. 자, 몇 차 개헌일까요? 주석제는 4차 개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4차 개헌은 1940. 자, 그러면 5차 개헌은 언제예요? 주석, 부주석제. 그러니까 이제 40에서 44 사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1번. 정부 여당으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한국국민당은 35년. 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을 때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건의했다. 이게 위임 통치 청원서잖아요.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1919년 2월에. 자, 3번.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의 조직이 운영되었다.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1937년.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과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37년, 각각 37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이 합류하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이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한 거죠. 요게 1942년이에요. 42년.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임시정부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40년대 임시정부 활동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는 40년대에 있었던 임시정부 활동도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광복군 창설부터 건국강령 발표한 것부터 여기에 조선민족혁명당,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여기는 지금 조선민족혁명당이 합류했다라고 써있지만 부대로 말하면 조선의용대가 합류한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조선의용대 합류. 그 다음에 영국군과 연합해서 이제 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얀마나 인도 전선에서 합류했던 거, 이런 것들 한번 쭉.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광복군 활동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40년대의 임시정부 활동은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중 옳은 것? 1번.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국회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은 1952년이고, 자, 발췌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직선제와 양원제가 같이 나오면 발췌개헌이라고 했고요. 자, 2번 오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주의와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친 최초의 개혁안이다. 오차 개헌이 196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장면 내각을 만든 게 3차 개헌이잖아요. 3차 개헌하고 장면 내각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16 군사장변 직후에 5차 개헌으로 바뀐 거예요. 4차 개헌이 안 나오는 이유는 4차는 헌정 개헌 이 정부 형태나 이런 거 관련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축제자와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는 소급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정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헌법이에요. 4차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4.19 혁명 3차 개헌, 5.16 군사정변 5차 개헌. 이게 5.16 군사정변 이후 5차 개헌인데 그러면 그 전에 내각 책임제였으니까 이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게 그러니까 지금도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5차 개헌이에요. 1962년이고 5.16 이후에. 자, 그러면 틀린 설명 없으니까 맞는 설명이고 3번 볼게요. 7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자, 일단 3번에 7차 개헌이 유신이에요. 유신헌법. 그리고 1972년 12월. 자, 뭐 여기에 내용은 뭐 다 아시죠? 통일주체 국민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 3번 제시문에서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3선 개헌 6차 개헌이에요. 1969년에.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은 2번만 해야 돼. 그런데 그 2번만 해야 되는 거 말고 더 할 수 있게 규정을 풀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3선 개헌이고 이게 바로 69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은 6차 개헌. 7차 개헌은 유신헌법.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8차 개헌은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하고 있죠. 이때 간선제였다가 6월 민주항쟁 일어나고 직선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8차 개헌. 그럼 8차 개헌은 언제냐? 1980년. 80년이죠. 자, 8차 개헌은 80년 대통령 간선제. 특이한 건 7년 단임제라는 거. 7년. 그래서 우리나라 7년짜리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다고 했죠. 전두환 한 명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7차 개헌.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복추구권 신설됐다. 이건 맞아요. 그 표현은 맞아요. 8차 개헌의 행복추구권 신설이냐? 이건 맞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20번 볼게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1930년대 중반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조선 후기 특정의 학문 경향이었던 실학을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학문으로 재발견했다. 그는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했고 한사군의 일치를 고증하고 광개토 대왕 비문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했다. 자, 일단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으니까 정인보, 뭐 문일평, 안재홍, 뭐 요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서는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했고 광개토 대왕 릉비를 연구했고 이 두 가지가 힌트가 되겠죠? 이 사람은 정인보. 정인보는 얼이죠. 얼사상. 그래서 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동아일보에 5,000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사 연구라는 그러니까 요 지금 5,000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하는 논문을 모아서 그러니까 논설을 모아서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쓰죠. 자, 그 다음에 2번 민족정신을 조선심으로 파악했다. 조선심은 문일평. 자,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제창했다라고 하면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제창. 그러면 안재홍. 자, 동명성황실기, 대동고대 고사론 등을 저술하였다. 박은식. 자, 이런 역사학자들은 일단 저서가 중요하니까 저서 한번 확인하시고 특히 박은식, 신채호를 중심으로 박은식, 신채호, 그 다음에
백나문? 네, 백나문까지도 많이 언급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6주 동안 12회 모의고사를 쭉 풀어봤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마무리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좀 취약한 단원 확인 꼭 하시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